안녕하세요. 오늘은 시 감상하기, 독해의 기본에서 현대시 읽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시 감상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아마 시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시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소설 같은 거는 조금 더 자주 접해봤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인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화해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시에도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약간 시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더 감상적이고 조금 더 뭔가 미묘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정문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정문학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에서는 서정, 즉 정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서를 우리가 주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의 정서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정서를 특별히 시적 정서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이 시에서의 정서를 읽기 위한 방법을 선생님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독해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해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시의 정서를 읽어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설명할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 감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감상하기 위한 관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죠. 시가 있을 거라고요. 이 시에서는 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정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 정서를 읽어낼 겁니다. 근데요, 이 시의 정서가요, 사실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정서를 어떤 방면으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시를 다 읽고 나서 그 시 안에서 이 시에서 중요한 감정은 슬픔이구나, 기쁨이구나, 아니면 그리움이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 자체에만 집중해서 읽어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절대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론적 관점, 즉 시에만 집중해서 읽는 방법이 있다면 시 바깥에서 있는 내용으로 읽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절대론적 관점은 시 안에서만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 바깥에서 이 시를 읽어내는 방법들을, 여기가 시 바깥이겠죠? 이 시 바깥에서 읽어내는 방법들은 시의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 외자를 사용해서 외재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재적 관점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힌트를 줬죠. 네 가지를 우리가 소개할 거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 소개했으니까 하나를 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세 가지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를 읽을 거예요. 시를 읽으려면 누구가 필요하죠? 맞아요. 시를 읽는 사람, 즉 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하나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요, 시는요, 독자가 읽기 전에 항상 누가 쓰는 거죠? 맞아요. 작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쓴 작가의 관점에서 읽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작가가 시를 쓸 때 그 작가가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가가 살아온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쓰여진 창작 배경을 고려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에 대한 이름을 선생님이 하나씩 붙여주도록 할게요. 독자의 관점에서 보는 걸요. 우리가 무슨 관점이라고 하냐면 독자가 느끼는 것들, 내가 이걸 보고 교훈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감동을 느낀다거나 이러한 효용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효용론적 관점이다라고 부르고요. 우리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읽을 땐 작가가 여기에서 쓸 때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해라는 표현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이러한 시대의 여러 가지가 반영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영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4가지의 관점을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다시 얘기했지만 이 3가지들은 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제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래요? 독자의 관점에서, 작가의 관점에서, 시대의 관점에서 혹은 시 자체, 즉 절대론적 관점에서 시를 읽는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시를 읽으면 뭐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뭐가 중요한 건데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갑자기 시를 감상하는 관점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가 바로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시 감상 관점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문제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요거를 설명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우리가 시 자체에 집중해서 읽는다라고 하면요.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 혹은 이 시 자체에서 어떠한 표현법이 사용됐느냐. 혹은 어떠한 운율이 사용되었느냐에 집중해서 읽는 게 바로 이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요, 독자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들 책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감정을 편지로 한번 써보자. 혹은 나만의 말로 시를 한번 패러디해보자. 이런 것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느낀 거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독자의 관점에서, 즉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읽게 되면은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제시해주곤 합니다. 그러면은 작가의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표현론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보기를 제시해주면서 내가 작가가 이런 사람이었어.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끄러움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시대는 어때요? 시대에서도 똑같이 우리 보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요, 윤동주 작가가 쓴 1940년대, 50년대 작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해서 작품을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반영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를 감상하는 관점은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요, 먼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에 집중해서 보면은 이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시의 바깥에서 보면은 이걸 외제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재론적 관점과 외제론적 관점에 이름을 붙여서 더 상세하게 나눠볼게요. 자, 이 내재론적 관점은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반면에요, 외제론적 관점에서는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이 3가지로 나누어서 그러면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요. 절대론적 관점에서는 내용 이해라거나 표현법, 운율이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독자 같은 경우, 즉 효용론적 관점에선 학습 활동에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제시해서 이 작가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반영론적 관점에서는 보기를 제시함으로써 그 당시 창작된 배경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놀랍게도 이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 보기 문제가 있는 이 작가 관점과 그다음에 시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선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 내신 문제라거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 혹은 수행 평가 같은 데서 많이 표현이 되는 게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의 시를 읽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를 어떻게 읽는지 네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선생님이랑 무엇을 볼 것이냐? 바로 이 내재론적 관점, 외재론적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적어보면서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 내재적 관점이 뭡니까? 작품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입니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문학 작품 외부의 요소로부터 독립되어 작품 안의 내용만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의 화자, 그리고 청자 혹은 시적 정서와 태도, 운율, 이미지, 표현법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외재론적 관점이요. 외재적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는 다 적어놨기 때문에 밑줄 한 번만 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론적 관점에서는요. 작가의 가치관, 성장 과정, 혹은 창작 의도, 다른 작품과의 관계, 혹은 종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그 작가가 이 종교에 대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승려라거나 아니면 그 종교를 굉장히 깊게 믿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반영론적 관점은요, 작품 배경 속 당시 제도 그리고 역사적 상황,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라거나 아니면 6.25 전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생활상, 시대상 등이 드러납니다. 효용론적 관점에서는요, 독자가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 등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음이나 교훈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답을 얻어내야 되는 수능에서 출제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대신에 주로 학습 활동이나 수행평가 같은 곳에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 내에 녹여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시를 진짜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시를 읽는 방법은요. 시적 화자 중심과 시적 대상 중심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 즉 서정적 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로 등장하는 작품을 우리가 시적 화자가 중심인 대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적 대상, 즉 여기에 있는데 시 속에서 화자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에 대해 보통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지금은요 선생님이랑 먼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밑줄 한번 치면서 따라올게요. 자, 시적 화자라는 건요 서정적 자아로서 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랑 이따가 시를 볼 건데요. 시를 보면은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1인칭 관점, 혹은 3인칭 관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 관점, 이런 식으로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시는 대체로 전부 다 1인칭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1인칭 관점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작품은 뭐가 중요하니까? 감정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누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소설과 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에서는 시에서는 항상 시적 화자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 바로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와 동시에 작가의 대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의식을 전달합니다. 자, 주제의식. 우리 시에서 말하는 주제의식은 뭐라고요? 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까? 서정문학이라고 하니까. 바로 정서가 시의 주제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를 전달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대상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시 속에서 화자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 화자, 죄송해요. 화자가 아니라 인물, 그리고 자연물, 현상 등 그냥 시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잘 기억해야 될 건 현상이나 시적 상황 모두 시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에는 시적 대상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이 화자와 시적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시적 상황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적 상황이라는 건요. 우리 조금 전에 말했었던 아주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적 화자, 즉 서정적 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시적 상황이라고 하고요. 시적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정문학에서의 주제의식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적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따가 시의 독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뭘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이 시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 시적 상황을 찾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알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시적 화자의 정서를 찾으면 뭘 알 수 있다? 주제의식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시적 대상, 시적 화자, 시적 상황까지 다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인 독해 기본 현대시 읽기를 해봐야겠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입니다. 시적 화자와 중심인 시와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각각으로 나누어서 어떤 걸 중심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중심일 때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시적 상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적 상황을 파악한다는 게요, 뭐 자세한 걸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딱 작품을 읽자마자 선생님 이 작품은 지금 6.25 전쟁 안에서 분단된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긍정적인 시적 상황인지 부정적인 시적 상황인지 그것만 조금 나눠서 판단을 해주시라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은 이 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어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어를 파악할 때도 이 시어는 뭔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의 극복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이 시어가 좋은 시어인지 나쁜 시어인지 정도는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적 정서를 파악할 건데요. 시적 정서를 파악할 때도 당연하게 이게 긍정적인 정서인지 부정적인 정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겁니다. 근데요, 사실요, 시적 상황을 파악하시고요. 시어를 파악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구나, 슬픈 감정이구나, 괴로운 감정이구나 이런 정도는 사실 웬만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못 그럴 것 같아요? 이따가 선생님이랑 작품으로 볼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진짜 나 공감 능력이 있어서 요거 상황, 시어만 파악하니까 정서, 즉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읽히네 라는 걸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시적 대상의 중심인 시인데요. 시적 대상의 중심인 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적 대상을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즉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해주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대상을 판단하시면 이렇게 네모를 꼭 쳐주세요. 자, 그럼 그렇게 네모를 치고 나면 뭘 할 거냐? 우리가 바로 특징을 파악할 겁니다. 시적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라는 건요, 긍정과 부정적인 특징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달라는 거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정이 있는데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시적 정서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더 칠 거야. 자, 먼저 시적 대상을 파악해줘요. 먼저 시적 대상에 대해서 파악할 거야. 그래서 네모를 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특징을 찾아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따질 거야. 그러면은 그게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주제가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시적 정서를 찾을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선생님은요, 지금 갤럭시 폰 유저예요. 선생님은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은 아이폰? 좀 예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아이폰 약간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약간 좀 약간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그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은 뭐 약간 선생님 얼마 전에 봤는데 애플 헤드셋? 그리고 뭐 이제 뭐 아이패드도 다 맞춰서 쓰고, 그 다음에 맥북도 막 같이 쓰고, 약간 좀 뭔가 힙한 느낌, 선생님한테는 좀 선두에 있는, 약간 좀 얼리 어답터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아이폰은 굉장히 힙하고 얼리 어답터의 물건 같고, 그리고 되게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갤럭시 폰 유저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보면 되게 부럽고 슬퍼. 나도 갤럭시 폰 말고 아이폰 쓰고 싶은데. 봐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시 하나를 지은 거야. 아이폰. 힙하고 얼리 어답터의 물건이고 예쁘다. 근데 난 갤럭시 폰 유저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1번과 2번 보기를 제시할게요. 자,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1번. 이 작품의 주제는 아이폰의 멋짐이다. 자, 2번. 이 작품은 아이폰을 갖지 못한 사람의 슬픔이다. 뭐가 주제야? 2번이 주제야. 이런 것처럼 시적 대상이 중심일 때는 시적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제는 뭐가 된다?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시적 정서가 된다. 요거 문제에서 물어보면 친구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맙시다. 특히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 내신 문제, 평가 문제집 이런 데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그러면요. 약간 선생님 좀 설명을 해줘가지고 시를 시적 화자일 땐 요렇게, 시적 대상일 땐 요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읽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안 알려줬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방법은 바로 여기 시 독해 원리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독해 원리. 자, 먼저 선생님이 계속 뭘 강조했냐면은 긍정하고 부정을 판단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하고 부정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긍정하고 부정을 판단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서술어와 수식어의 의미를 파악해 볼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꽃이라는 하나의 시어가 있어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꽃이 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긍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일까? 에이, 다 알지. 부정적 의미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예쁜 꽃이다. 그럼 이거 긍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야? 긍정적 의미지. 이런 것처럼 얘들아, 꽃이라는 똑같은 시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술어가 진다인지 혹은 수식어가 예쁜인지에 따라서 이게 부정적 의미도 될 수 있고 긍정적 의미도 될 수 있어. 되게 신기하죠? 이런 걸 바로 서술어와의 수식어의 의미를 통해서 긍정, 부정을 판단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방법이 있죠. 바로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요. 자, 요런 문장, 선생님이 요런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문장을 쓸 거냐면요. 자, 내가 사랑하는 임을 내쫓는 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떤 단어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거냐면 개의 의미를 파악할 거야. 그런데 개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임, 즉 내가 뭐? 좋아하는 긍정적 시어랑 어때?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걔가 맨날 쫓아내니까. 그럼 당연히 걔는 긍정적 의미겠어? 부정적 의미겠어? 요렇게 찾는다는 거야. 어때? 재밌죠? 안 어렵죠? 요게 바로 긍정, 부정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중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찾는다? 서술어와의 수식어의 의미를 판단한다. 두 번째 뭘 찾는다?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긍정, 부정을 찾을 수 있다. 긍정, 부정을 찾으면 바로 뭘 알 수 있다? 시적, 상황, 시어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뭘로? 공감 능력으로 시적 정서까지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제일 대전제가 있었죠?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로 나눠서 보라면서요. 그 중심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하면요. 먼저 작품을 읽을 때 제목을 가장 먼저 살펴봄으로써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중심인지 시적 대상이 중심인지 제목을 통해서 힌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여기에 이 선생님이 적어놓은 예시 보면 어서 너는 오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 너가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심인 시,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가 되겠죠? 자, 반면에요. 여기에서 두 번째 보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모란이라는 대상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모란이라는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첫 번째 보니까 절정이라는 예시를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절정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이 가장 최고에 다다랐다라는 뜻이야. 에이, 선생님이 벌써 답을 알려줬네. 이 작품은 뭐가 중심이시겠어? 시적 화자가 중심이시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자, 시적 대상이 중심일 때는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거고 시적 화자가 중심일 때는 뭐가 중심이다? 시적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정이라는 특정한 시적 상황을 제목으로 주고 있다는 거는 뭐가 중심인 거다? 시적 화자가 중심인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목을 봤습니다. 제목을 봤는데요. 무언가 대상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라고 하면요. 시적 대상이 중심인 시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시적 상황이 제시돼 있다. 라고 하면은 높은 확률로 시적 화자가 중심인 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시의 기본적인 독해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봤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직접 시의 독해 원리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선생님이 작품을요. 뭘 넣어왔냐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이유의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아이유의 에잇을 우리가 배웠었던 독해 원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